도대체 공중파에서 안 나오는 중요한 반복되는 뉴스. 11월 경상적자 수지 역대 최대 소식부터. 흑자죠. 네. 경상수지 흑자. 내가 뭐라 그러는데? 적자라고 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소식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11월 한 달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1,568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무려 31개월 연속 흑자고요.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 최장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흑자만 134조 3,97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130조 이상을 무역에서 이득을 거두고 있다 이거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그것도 7천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무역을 달성함과 동시에 마진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박리다맨이 앞으로 팔고 뒤로 밑가는 중국 같은 수출이 아니고 알토란 같은 흑자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벌써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삼성전자는 올해 한 해 실적으로만 삼성전자 단일회사 실적으로만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거다. 일개 기업이. 헐. 이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대충 정산을 해보면 뭐 무난히 이 2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무역 흑자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잘 나가는 제품들 있죠. 네. 일단 상품 수지가 17조 5,692억 원 흑자 역대 4위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가 38.7%, 승용차가 10.9%,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이 3.2%를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따져놓고 보면요. 아직 미국은 회복이 좀 덜 됐고요. 중국과 동남아의 수출 호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된 거잖아요. 중국은 뚜껑 따기 전이죠. 그러니까요. 작년이니까. 뚜껑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땄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의 수출량도 엄청나게 커질 건데 중요한 건 이 중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 1, 2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사실 중국하고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 추진했다가 윤석열 때 그걸 확 닫아버렸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이것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바대로 이제 그 옛날처럼 이제 우리가 반 접어주고 한 거잖아. 6월 이후하고 6월 이전은 완전히 그림이 달라요. 그렇죠. 6월 이전에는 수입이 줄어갖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기형적인 흑자였다는 거죠. 그때 반해서 하반기 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입도 일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출도 늘어나는 계열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입품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이 사실 에너지 수입이거든요. 특히 석유 관련한. 근데 석유 관련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7.9%를 유지해 줌으로 인해 갖고 이제 더 할 거거든요. 뭐 이란 문제나 베네수엘라 문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석유 하락세는 더 뚜렷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 올해 새롭게 기다리는 거는 북미 시장에 대한 개척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후에 대한 방산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물론 중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방산은 다 똑같이 늘어날 거고 북극해 관련한 조선, 마스가 관련한 이게 커질 거고요. 러시아 시장도 새로 열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남북 경협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그 방중 영향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남북 교역도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왔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9천억 달러 수출, 그리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건을 옛날처럼 싸구려 물건 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굉장히 고부가가치 그렇죠. 물건을 팔고 이게 반도체도 이미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TSMC가 저절로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비교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독주 채비를 갖다 놓고 있고, 조선 부분에서나 방산 부분에서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쟁국들이 교역국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요거는 기본 페이스로 갖고 간 상태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출입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최소 9천억 달러 이상은 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금융시장 및 투자 동향,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율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매우 반가운 수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는 무려 10조 9,164억 원이 증가했고요.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 7조 5,76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식은 사실 12조 원어치를 매도했지만 장기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을 19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 들어온 거야. 아니 6개월 만에 70%가 오르는 시장이야. 아, 이거 한 번은 꺾어지지 않을까? 이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간에 팔고 나갔는데 지금 걔네들이 그 변곡점 없이 지금 바로 4,600을 넘어서 지금 4,700을 오늘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갔던 외국인들이 조만간 돈을 돌려가지고 이거는 만까지 쥐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장기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자제품 상품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더라고. 특히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현대 이런 쪽에서, 심지어 현대는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가 거기서 로봇으로 갖고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객들을. 그 아틀라스 백 덤블링 하는 거 봤어요? 네. 와, 나 깜짝 놀랐 이 새끼 사람인 줄? 와, 약간 삐끗했는데 발을 한쪽 뒤로 빼가지고 중심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도 경이적이고, 아틀라스하고 같이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는 모베드라고 납작한 자동차 같이 생긴 그게 앞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공장 자동화의 핵심이 될 기술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베드의 성능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린 로봇 개도 텀블링을 해요.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로봇과 공장 자동화 쪽에서 올해 굉장한 어떤 그 약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만 현장에서만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장 상담이 2,480건이었고 2,480건이 뭔 그리고 얘기야. 3,1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계약 추진하는 게 1조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예. 원래 이제 거기서 그런 전시장 넓으면 옛날엔 다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그 미국계의 큰 IT 기업들이 전부 거기서 주도를 하고 엔비디아 같은 데가 주도를 하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 껴갖고 꼽사리 껴있고 우리도 이제 휴대폰 신형 개발하고 신형 오픈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앞으로 AI나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보틱스 이쪽 부분 안에서 한국이
최첨단에 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관에서 인공지능이 21%로 가장 많은 전시 비율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디지털 헬스가 16%,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이 11%. 그러니까 다 관련된. 그렇죠. 네. 그리고 수상도 많이 했어요. 음. 전체 혁신상 347개 중에 60%를 206개가 한국 기업이 차지를 했고, 이거는 미국, 중국을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성적이고요. 이건 거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행사 공모된 아니야? 거죠, 이제는. 그리고 네. 수상 기업 중에 약 72%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초기술 생태계가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컨텐츠 수출 아직도 캐대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슬슬 이제 오스카상을 비롯한 각종 시장을 석권할 시상식을 석권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와중에 라면 수출이 1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라면으로만 1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 확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라면이 사실 가격이 비싸봤자 1,000원, 2,000원인데 얼마나 팔려야지. 이걸로 얼마를 진짜 팔아야지 2조 2천억 원어치를 파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라면을 아무리 많이 먹어줘 봐야 이 시장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만두를 아무리 먹어봐야 그래 뭘 얼마나 먹겠어.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이걸 세계로 눈을 돌리고 세계의 식탁을 목표로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된 이 K푸드의 힘이 어마어마할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신드롬처럼 계속해서 확산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KFC나 맥도날드처럼 오, 한국식 김밥집과 라면집들이 김밥 천국. 전 세계에 맥도날드처럼 가는 되나요? 거고, 신라면 가격이 세계 물가의 표준 지수가 되는 김밥 천국 진출, 해외 김천 진출. 물가 생기나요? 맥날 지수처럼 김천 지수 생기나요? 김천 지수 이제 생기게 되는 이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최근 라면이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식 라멘 아니고 라면.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한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성장률 겸손하게 2% 제시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경제 운영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지는 첫 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목표를 2%로 잡았는데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를 주요 동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 정책금융 등 약 633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 및 총 지출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 중에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자산은 100조에서 한 120조? 조금 더 끌어모은다고 150조 이쪽 저쪽일 거고요. 나머지 550조 이상이 사실상 민간 투자 내지는 대외 투자를 통해서 조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이제 꽂기만 하면 단물이 나오는 말 그대로 빨대 같은 이러한 앞으로 성장 그림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전제를 박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수출 시작하면 수출 기업들 밀어주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거 밀어주고 막 할 때 사실 그게 국가를 위한 투자다 그러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뭐 전기료도 깎아주고 온갖 혜택들을 다 보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 가졌지만 거기에 대한 과실을 과연 국민들이 나눠 받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렇잖아. 우리 집 전기료가 삼성전자 공장 전기료보다 2배 이상 비쌌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둘이, 정도가 다른데, 경제 규모가 다른데. 그럼 그렇게 해갖고 벌어들이는 수익들, 그렇게 해서 남은 수익들을 뭐 세금이라든지 사회공헌을 위해서 기업들이 다시 재순환 시켰냐. 우리한테는 아직 그런 순환의 문화가 없었단 말이야. 기부의 문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애초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나눌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60, 70년대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짜 월급 받아서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던 시절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류의 발상이었을지 몰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앞으로 잘 나갈 건데 당신 여기에다가 당신 집 30만 원 할 때 10만 원만 투자해 갖고 주식 사봐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유동성 자산, 투자할 수 있는 대출을 비롯한 그 현금 자산들을 확보한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개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뭐 국민주 한다 그래갖고 공기업들 공개해서 주식 나눠주던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러한 이 공동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지. 이렇게 안 할 거면 우린 투자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은 거예요. 이건 포퓰리즘 아니잖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여유 있는 사람이 그거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 되는 사업이면 얘네들이 투자 자금 공모도 안 해요. 지네들끼리 시비라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돈 받고 사장 아들 돈으로 들어온 거야. 이거 투자해갖고 버는 회사의 이득금, 거기 생기는 차에 다 사장 아들 거야. 이랬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비양심적인 이 사회공헌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K자형 성장 요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걱정을 실제로 얘기를 했고, 뭐 거시 지표는 좋아졌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할 민생 경제는 아직 차갑다. 요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이 경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실질 소득의 상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실업률이 떨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저 주말인가 그때 청와대에서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이거 이거 고용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나름 꼰대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정치적 개념도 없고 아직도 이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네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경제가 망한다고 곧버스를 사냐고 20대 청년들이. 물론 주변에서 이준석이 같은 놈들이 막 꼬시니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갖고 정치나 이 국가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뭐 반도체나 AI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고 기여해갖고 자신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잡을 거냐라는 게 나는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일을 안 하려고 할까봐. 그러면서 맨날 코인이나 하고 무슨 뭐 게임 아이템이나 키워갖고 팔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나 국가의 문제로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니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니들 2주 동안 120시간 일 시키고 코딩 다 배우라고 채찍질하는 윤석열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된다고 정신 좀 챙기라고 제발. 그러니까 지금 20대 20대 사람들 모이는 팸코나의 종토방 같은 데 가면 정권 초기 6개월 전에 이게 주가 하락에 베팅해갖고 망한 애들 막 곡소리 나오고 있고요.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상해달라는 거야. 자기네 계좌를. 왜?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때 8억 날렸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야지 자기가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마이너스 80%인데 8억을 넘겼으면 10억을 갖다가 저기다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청년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있나요? 20대 청년이 10억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투자자, 일부 고액 투자자들 중에 정치 세계에 이제 속아갖고 이런 것들을 산 사람이겠지만 일부 청년들도 코인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 망한다고 공산화된다고 코인이나 이런 곳곳에다 엄청나게 돈을 태웠다가 지금 코인도 폭락인 상황인 거고 이것도 폭락인 상황인 거잖아요. 주식도 폭락인 상황인 거죠. 이제 와서 그거 물어달라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뭐 3천 얘기했을 때 국짐 애들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코웃음 치면서 이재명 되는데 무슨 3천이냐고 뭐 그랬거든요. 개업발이네 지금 어쩌네 해가면서 거품이라고 막 거품 금방 꺼진다 계속 그 저주를 내렸거든. 지금 4,500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맹신하던 20대 애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시작하자마자 지금 쉽게 말해서 거기 열성적인 애들은 지금 다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해갖고 단기간에 번 사람들 그 불로소득이니까 저기 환수해갖고 뺏어주세요. 이런 저주성 댓글들을 달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야지 자기가 돈 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제정신인가 망해서 싶어. 자기 인버스를 되찾고 싶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우리 애들은 나는 일이 있어도 안 할 거야 하고 들어오는 사태가 안 생기려고 하면 교육이나 홍보나 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진실을 알리는데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70대, 60대들도 지금 깨어가고 있는데 20대, 30대들이 오히려 더 폐쇄적이 돼가고 지금 있는 정부의 반정부적인 쪽으로 뭉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망하는데 투자하라 그랬냐고. 아무튼 15대 과제와 50대 세부 추진 과제를 결정을 했고 관련한 민관 협동 그다음에 지방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한 통합과 분배 그리고 지방 보조금부터 시작해갖고 재정 독립까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의 여러 가지 그 국가 개혁 프로젝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능력도 능력인 거고 용인술인 것 같아요. 사실 장관 몇 명 빼놓고 나면 이 나라 차관이야 공무원 중에 잘리거나 바뀐 놈이 있으니까 6개월 전에 윤석열 밑에서 복지부동 하던 애들을 데리고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갖고 온 거니까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더딘 게 아니었고요. 지금 너무 잘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면에만 시각을 올인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문제 안보, 경제, 외교가 6개월 만에 되살아났고 올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발전 역사에 있어서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